자, 그러면 토론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지금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30대 대표로서 청년 정치 아이콘으로 취임하셨죠. 취임 석 달째인데 스스로 평가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는 100점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아직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냉정하게 저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자면은 여론조사를 참조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한 39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 직무 수행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 가장 잘못한 일, 아쉬운 일 좀 꼽아주시죠.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목도하셨지만은 문법을 많이 깼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이 진짜 과거 전당대회장에서 조직동원, 세대결 가서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하면서 그런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돌아가던 선거에서 적어도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메시지 중심으로 정당 개혁 공약을 중심으로 치르면서 상당히 그 정당 개혁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투사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에는 기대가 많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직선거를 지향했기 때문에 빚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대변인 토론 배틀이라든지 그런 현실화된 정당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 개혁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움직임에 대한 반동이 굉장히 센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정당 개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훈 토론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린 후보가 네. 나오셨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100점 준 그 토론자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이주연 이슈부장 이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석 달 평가에 대한 질문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야당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안정적이고 좋다고, 그러니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 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바라보는 그 평가가 전체 유권자들의 그 긍정 평가보다 좀 낮은, 그러니까 좀 인색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지층에서 이렇게 낮은 평가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6월 전당대회를 앞뒤로 두고 이 보수 혁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에서 보수가 바로 서야지 한국 정치가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투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석 달 동안을 보면서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제1야당의 이 체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석 달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바뀔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본인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당에는 여러 대선주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한두 달의 과정 속에서 뭐 대선이라는 것이 의뢰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선주자 캠프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정당 내 지지층에서 다소 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 과정이 좀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오해는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혁신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뭐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보수 혁신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기존의 과거의 보수가 보였던 양태나 아니면 그들이 가졌던 주안점과 다소 결별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2017년에 탄핵 국면에서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제 그런 꿈을 좀 실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그것이 결국은 다시 보수 대통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저는 제 시도를 3년간의 힘들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그런 경험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패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중학교 때 보면 소금물 농도 조절하는 문제가 가끔 수학 문제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의 모습은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일반적인 대중이 마실 수 없는 물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희가 바른정당으로 분당 시도를 하면서 했던 시도라는 거는 아예 그럼 그 소금물 벗어나가지고 새로 이제 차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지금 제가 당대표로서 하는 시도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소금물에 있어서 농도를 좀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 저희가 당원 기반이 책임당원이 28만 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40만 명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당비는 당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 때까지 저희가 이 젊은 지지층 그리고 지금과는 약간 다른 지지층을 유입시키는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중도에 있는 분들도 젊은 세대도 마실 수 있는 농도의 물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어가실까요? 예. 김대영 매경 경제부장님 질문 이어가시죠. 네. 과거 어느 기업인이 이야기를 했죠. 기업은 2류고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한국의 기업, 정부, 그리고 정치 분야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이 대표께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글로벌 강박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국내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갈라파고스 군도로 전락한 한국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기업과 정치와 또 하나의 분야가 어떤 것이었죠? 기업, 정치, 정부입니다. 정부요?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은 항상 높은 곳을 지향하는 국민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 산업화의 영광을 이룬 뒤에도 민주화를 조져 나섰던 것이 우리 국민이고요. 항상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국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치, 기업, 정부 하나 할 것 없이 다 삼류라는 생각으로 더 나은 곳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가지고 각국 대사분들과의 접견을 최근까지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다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한층 젊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가지고 각자의 국가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위치라는 인식을 항상 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국제사회 이슈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명확히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정당들이 기업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항상 억제해왔던 측면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선도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그 기업들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자신들의 고급차 브랜드에 있어가지고 2025년까지 전동화를 완료하겠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오히려 앞서가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기업을 걱정해준다는 취지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이 선도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앞으로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 우리 KBS에서도 참석해주고 계시지만은 제가 그 시야에 있어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메인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 아니면은 뭐 범죄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메인 뉴스에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은 세계 어디선가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관심 많이 받고 그래서 미국 그 국민들은 항상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도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이런 국제 뉴스나 이런 것을 좀 관심 갖을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각별하게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이종수 YTN 경제부 선임 기자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제 정권 교체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슴 이제 그 타겟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모두 발언에 담긴 내용 가운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는 개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서 한치라도 더 중간 지역을 공략해 승리해 보이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기에 뭐 소금물 농도를 조절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 표현인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당의 개혁이라 한다면 정당이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느냐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참 자조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선대 정당들이 했던 선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 1전략이 영남 몰표입니다. 그리고 2전략이 충청 강원의 선전이고요. 그 다음에 3위 수도권에서의 5대5 싸움입니다. 저는 이 전략에서 소외된 지역도 있고요. 저는 이 전략은 구태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구도나 아니면 이념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벗어나서 저는 좀 다른 구도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신경 쓰지 못했던 호남 지역에 대한 접근만 하더라도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우리 정운천 의원 그리고 성일종 의원 등의 행보를 아주 감사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시절까지 하셨던 행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다면 제 지도부에서는 이제는 호남에서도 당당하게 민주당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20대 여론, 특히 20대 남성들의 여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큰 격차로 초월하는 어떤 여론조사치도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은 저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호응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까지 호남에 갈 때마다 그 관성에 따라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꼭 5.18 묘지에 가서 5.18 단체를 만나야 된다 정도의 호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지도부에 이제 취임한 이후에 전주를 먼저 갔고 새만금을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을 먼저 가서 호남의 경제와 지역의 이슈를 다루겠다는 취지로 먼저 갔습니다. 물론 저는 5.18이나 다른 과거 세대 문제에서도 겸허한 자세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전주의 의원님, 광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새로운 어떤 일자리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보다 먼저 앞서서 입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어쨌든 선거 구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저희 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고 제가 지금 호남을 일례로 들었지만은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제가 참 이게 대선주자들의 행보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 민감하긴 하지만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언어로 젊은 세대의 문제를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 젊은 세대를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MZ세대라는 젊은 세대는 한 번도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는 하지만 누군가가 조어한 그런 단어로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도 또다시 정치권이 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정치권에서 젊은 세대는 갈라파고스화 되기를 싫어합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 정책이 보편적인 일자리 정책과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젊은 세대의 주택 정책도 따로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따로 가져가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가져온 실책이 뭐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의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방법론이 뭐냐면은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 공무원 수 늘리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는 다 압니다. 더 이상 분열적이고 그런 어떤 갈라파고스화된 어떤 정책 시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젊은 세대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번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 이준석 대표 필승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언론인들께서도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가 큰 선거를 몇 번 겪으면서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초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가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 크게 적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타기 시작했던 것은 젊은 세대가 오세훈 시장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풍이 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승 국면이 당연히 생겼고요. 저도 그 뒤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사실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참여를 굉장히 늦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저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20대, 30대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후보를 먼저 점 찍은 뒤 한 번도 보수 정당의 선거에서 보이지 않던 자기 부모를 설득하러 나섰습니다. 20대, 30대가 50대와 60대에 접어든 본인들의 부모에게 우리의 미래니까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한번 믿어달라는 취지로 설득에 나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대, 30대에 그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어느 쪽이 20대, 30대의 마음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50대, 60대의 표도 따라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뭐 40대가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대 지지축으로 20대, 30대와 50대, 60대가 그리고 그 이상 70대가 고착화되어 있고 이 상호 간의 피드백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결합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후보도 그리고 저희 당도 민주당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전략과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취재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죠. 국민의힘으로서 약간 곤혹스러울 수 있을 텐데 당대표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이 제1야당의 범여권 정치인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인데요. 어제 당사자들 만나서 일단 대표로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당사자들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소통을 아주 깊게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건에 있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확하게 입장을 보도자를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을 근거로 생각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재직 중인 분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통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었지만은, 적어도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점을 인지한 바는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리고 또한 우리 당의 이제 법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자료를 이첩받고 항상 선거 때는 그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그런 문건이 다루어진 적은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사무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실관계를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 해당 언론, 그 탐사 취재를 했던 언론에서 추가적인 그 정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따로 당의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예, 어제 그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비슷한 방식의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여의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던 도전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의지에 준한다면 대응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당의 공식기구 법률지원단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지지율 1위 주자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당의 의원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외부에서 감찰을 하든 특검을 하든 법사위를 소집을 하든 요구가 나오기 이전에 그 당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거의 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좀 안일한 대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당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할 계획 없으십니까? 저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당무감사 정도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는 당연히 저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것의 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웅 의원에게 그 자료를 건네준 분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많은 제보가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분의 역할과 그리고 검찰총장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그냥 그 수많은 제보 속에 묻혀서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당시 최고위원을 하셨다고 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좀 어찌됐든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김웅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쳤고 당시의 당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좀 논의한 내용, 그런 경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좀 논의하지 않으셨나요? 김웅 의원은 본인이 여러 문건을 전달한 바는 있다라고 이제 언급했지만은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는 것에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저희 당에 이제 법률지원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웅 의원은 당시 이제 검찰에서 퇴직해서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보를 검찰에서 받는 것이 부적절함인 것은 저는 인지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로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김웅 의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얘기하셨었는데 윤석열 총장 쪽하고는 접촉을 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달쯤 전에 당내에 이런 선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 설치를 제가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당내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선 검증단 설치가 좀 지연되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지도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국기문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당 차원에서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언론의 보도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또 언론에서 오늘도 제가 그 언론인이 했던 발언들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추가 보도를 하겠다고 이제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당이 좀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별개로 아까 언론인들께서 말씀 주셨던 당내에서의 진상조사 또는 사실관계 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단 설치를 하자고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면은 캠프별로 이제 득실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굉장한 당내 소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검증단 설치의 당위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확보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내에서 검증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부 후보 측에서는 그것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검증단이라는 것은 우리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후보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그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측에서도 모든 문제를 대중과 언론에게 앞에 놓고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신뢰할 수 있는 당의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을 오히려 앞으로는 좀 방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 건에 어찌됐든 야권 그 대선주자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의혹 제기에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찌됐든 공정, 정의 이미지로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는데 가정에 근거해서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나 정치권 분위기 봐도 이번 대선의 어떤 중대 변곡점이라는 좀 평가가 많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좀 스스로 밝혀야 할 점, 스스로 해명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제 사실 조직 내에서 감찰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문건의 생성자가 만약에 보도대로라면은 검찰 쪽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빠르게 감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편이 깔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당 차원에서 또 저희 법률위원회에 전달되었다는 의혹을 이제 언론에서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혹의 대상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하는 것에는 저희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검증하는 것이지만은 저희가 하는 말들이 또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들이 국민에게 또 아주 오롯이 실효도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도 환경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거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김호수 검찰총장께서도 이런 감찰이나 이런 부분 진행할 것이 있으면은 빠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